50페이지 상단의 제목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라는 아주 독특한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성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자, 제목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원이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표현이 들어왔고 이제 성계의 동그라미인데 행정처분 하면 저절로 생각나는 게 있다 그랬죠? 짝이라 그랬습니다. 정지나 취소를 행정처분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법조문을 보시기 전에 왜 성계라는 단원이 나왔을까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법조문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A라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강남에서 중개업을 한다고 칩시다. 자, 이 A라는 중개업자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반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자,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딱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정지나 취소가 나오겠죠. 자,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정지나 취소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개업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폐업을 딱 냅니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되죠. 자,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딱 된 자가 조금 있으면 정지나 취소가 나올 것인데 정지나 취소가 나올 것인데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딱 냈다니까요. 자, 일단 정지가 위반된 자가 적발이 되면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이거부터 이해해야 돼.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하는 건 자기 자유죠. 자기 그만하겠다는데 말릴 사람 없죠. 그럼 폐업을 딱 하면 정지나 취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폐업했는데 뭐를 정지시키고 뭐를 취소시키는데,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위반된 사실이 적발이 딱 되니까 정지나 취소가 나올 것인데 그거를 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탁 내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합니다. 다시 등록을 한 걸 뭐라 그런다? 재등록이라 그런다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적발이 딱 되니까 이 하던 일은 빨리 해야 되잖아. 내일 모레 계약서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적발이 딱 되니까 폐업을 딱 내고는 서초구에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자, 재등록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이것부터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자, 재등록하겠다는데 서초구에 와서 재등록하겠다는데 무슨 단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A가 위반을 하니까 폐업을 내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등록하고 영업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정지나 취소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위반되면 전부 폐업 내고 다른 동네 다 가지 뭐. 그죠? 이런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폐업 전의 행위를 무한다? 성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이 성계라는 말이 딱 들어왔다고요. 자, 그러면 성계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취소될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시킬 것이고 정지는 정지를 하겠다.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의 성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첫째 조문이에요. 폐업 전에 위반한 사실을 재등록을 하면 성계한다. 이게 첫 번째 조문. 됐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폐업을 딱 내고는 거죠. 아이, 막 폐업한 김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나 좀 보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나서 재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성계한다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그때 취소될 일이 있었죠? 취소시키겠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폐업한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 만에 오니까 성계해서 취소하겠다. 그럼 20년이 지나도 성계하고 30년이 지나도 취소한다면 몇 년까지 따라오겠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은 취소를 하되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 정지는 1년이 지나면 하지 않는다가 더 중요한 문제라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왜 취소는 3년이 지나면 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 법에서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3년간 못하니까 어차피 3년이 지났으면 성계할 필요 없다. 이게 합리적이잖아 이게.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업무 정지는 아무리 받아도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받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으면 정지할 필요 없다. 그죠?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6개월로 고쳐줘야 돼요.
근데 이걸 왜 1년으로 해놨는가 하면 도망갔다고 괘씸죄를 조금 붙여가지고 1년이 지나면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이 조문을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다 정리하면 적발된 자가 그것을 피할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은 자유다. 그럼 폐업하는데 말릴 사람 없으니까. 근데 폐업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재등록을 하면 그것을 성계해가지고 취소나 정지를 시키는데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하지 않는다. 정지는 몇 년? 1년이 지나면 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지. 정확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행정처분의 성계라는 취지예요. 먼저 단어를 이해하시면서 이 그림을 이제 법으로 한번 보자고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중개업자가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다시 개설 등록하는 것을 재등록이라 그래요. 재등록을 한 때는 폐업 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아까 얘기했고 2번 승계의 효과. 이때 폐업 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사유는 1년간 승계하는데 이제 3번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고 3번. 자, 그리고 지금 그림 그렸던 걸 이해하시면서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번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다시 개설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승계할 수 없다. 3년이 지나면 승계할 수 없다. 근데 3년이 지나면은 취소죠. 그러니까 또 정지도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2번 폐업 신고 전의 업무 정지 사유는 몇 년이 지나면 승계할 수 없다. 1년이 지나면 승계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놓고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3년,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승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만약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정지나 취소를 전부 다 폐업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새로 하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습니다. 이 단원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년이 지나면 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하지 않는 것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문이잖아요. 이 유리한 조문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가 조금 무거운 단원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좀 편안하게 갑니다. 제4절 지도 감독상의 의무 해놓고 첫 번째 의무가 뭔가 하면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 의무의 동그라미. 이제 가볍게 가는데 게시 의무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했죠.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자격증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병원에서 보셨죠? 약국에서. 그거 왜 걸어놨을까요? 자기들이 걸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감독에 따라서 겁니다. 이거를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약사 자격증이 만약에 없는 사람이 약을 짓는다. 아,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약을 얼마나 잘 짓는지, 그죠?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지으면 끔찍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남한테 보여주면서 영업해야 돼. 그래서 게시하는 거예요. 의사 자격증 게시하는 거 보셨죠? 그럼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수술을 한다. 수술하는 칼도 억수로 날카롭습니다. 그 수술 칼 들고 막 휘두르고 다니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한테 보여주라고 그걸 걸어놓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 의무라는 것은 중개업자도 이런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게시하는 게 있는데 게시하는 것이 모두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요. 쓸데없는 거 하나 딱 걸어놓고 게시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건 단골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게시해야 되는 건 뭘까요? 1번 등록증 원본 게시해라. 등 동그라미. 수수료표 게시해야 됩니다. 수 동그라미. 3번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정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보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앞으로 노래 제목이 이렇게 갑니다. 게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동그라미 한 거 등, 수, 보, 자를 게시한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등, 수, 보, 자는 게시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그죠? 내 등수가 어떻게 될까? 등수를 보려면 등수를 보자 하면 뭐 돼 있다? 게시돼 있다. 이러면 좀 기억하기 좋겠죠? 등수 보자는 게시하는데 등이 뭘까요? 그렇지. 이제 좀 동그라미죠. 등록증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요. 수수료표, 보정 설정 서류, 자격증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등수보자는 게시한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여기 쓸데없는 거 하나 딱 들어오겠죠. 뭐 실무교육이 수적 이런 거 하나 딱 끌어놓고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으시오. 단골 문제기도 하고 점수 따는 문제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게시를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위반하면 하단에 뭐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거기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중개업자들은 이 네 가지를 게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이 아니고 100%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중개사무소 가시거든. 등수보자가 게시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등록증, 그 다음에 수수료표, 그 다음에 보정설정 서류, 나 1억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보통 보정서류는 어디 게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중개사무소 가보면 벌써 문 열기 전에 창문에 붙여놨어. 우리는 1억에 가입되어 있는 뭐 업체입니다. 이거 벌써 붙여놨어. 그거는 보정서류. 그 다음에 자가 뭐다? 자격증 게시합니다. 그 사무실 가시거든. 중개사무소 갈 일이 있거든. 진짜 법에서 배운 대로 네 가지를 게시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가끔 이제 중개사무소 갈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죠? 꼭 봐요. 네 가지가 게시되어 있는가. 이래 볼 때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게 제가 뭔가 하면 요 자격증을 잘 봐요. 왜 자격증을 잘 보는가 하면 그 자격증은 몇 회에 합격한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죠? 그럼 그 자격증을 딱 보면 이 사람 합격한 지가 몇 년 됐구나. 이런 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특별히 자격증을 유심히 잘 봅니다. 꼭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중개업을 하시게 되거든. 네 가지 걸어놔야 돼요. 등수보자는 게시한다. 자격증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뭐 이건 여담입니다. 너무 수업만 해도 좀 빡빡하니까. 등록증은 누가 주는 거예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에서 받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고, 그 다음에 보정서류는 내가 보정보험이나 공제 가서 가입하면 얼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거 붙여놓고, 그죠? 그 다음에 수수료표는 실무교육 받으면 수수료표를 내줘요. 딱 걸어놓고 영업하라고. 그래서 네 가지를 걸어놓는데, 이제 여담인데, 중개사 시험이, 그죠? 지금 1회 시험으로부터 24회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15회 시험이 아주 유명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왜 하는가 하면, 보통 합격자가, 그죠? 한 예를 들어서 20% 합격을 한다. 그러면 15회 시험에서는 0.1%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한 사람들은 이 15회가 지옥같이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0.1%인데 어떤 데는 가면 1.5%, 어떤 데는 2%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전체 응시 대비 합격자는 0.1%, 서류 내는 사람 말고 시험 친 사람 있겠죠. 그럼 응시 시험 친 사람 대비하면 또 뭐 0. 몇 프로, 또 1차만 합격한 사람은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숫자가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0.1%라는 말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합격자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보통 합격자가 한 20% 나오다가 15회 시험이 2004년도인데 2004년도에 0.1% 거의 합격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한테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한 100명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합격이 2명 이렇단 말이에요. 98명은 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희한한 나라예요.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진 98명이 전부 뭐를 한다? 데모를 한 거예요. 뭐라고 데모했는가 하면 이제 이게 또 제법 한 7, 8년이 지났으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데모하는가 하면 왜 평소 시험에는 20%씩 합격자를 내다가 내가 칠 때는 0.2%밖에 합격자를 안 내는데 그때는 국토장관입니다. 지금은 국토장관이지만 그때는 건설교통부인데 건설교통부 장관 니도 와서 시험 한번 쳐봐라.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과천청사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데모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옆에서 해보면 참 모양이 별로 안 좋죠. 시험이라는 것은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억울하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데모 만능주의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데모도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과천청사 유리창이 막 깨지고 이랬어요.
보통 여러분 시험이 가을에 있잖아요. 발표 11월 달에 나잖아요. 그러면 그 데모하러 가는 날이 보통 언제다? 한겨울 추울 때예요.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애기도 들고 가가지고 같이 데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를 형평성없게 어렵게 냈으면 이렇게 어렵게 내가지고 합격자가 거의 없다. 그러면 국토장관 니도 나와서 시험 한번 쳐봐라. 이러니까 국토장관이 졸도해버렸겠죠. 얼마 시시하게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국토장관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좋다 시험 한번 더 칠게 이제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5회 시험에 0.5% 1% 합격자가 나오니까 그 다음 해에 15-1의 시험을 한 번 더 쳤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추가시험이라 그래요. 지금 이제 추가시험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15회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6회 시험을 치겠죠. 그럼 16회 시험을 치는 해에는 한 번 더 쳤다니까 15-1이라는 시험을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15-1 합격자들도 나왔어요.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자 15회 시험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어려웠으면 그 다음에 3월 달인가에 추가 시험을 칠 때는 15-1은 쉬웠겠다, 어려웠겠다. 아, 지금 지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15회 시험을 하도 뜨겁게 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15-1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서 15-1을 칠 때는 막 공부를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치는 거니까. 요만큼 알아도 될 거를 막 더 붙여가지고 막 이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막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니까 허탈할 정도로 쉽게 나왔어. 어쨌든 이제 15-1을 시험 쳤고, 또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는 정상적으로 16회 시험도 진행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15회 때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자격증을 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격증을 딱 가서 보면, 15회 자격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프라이드 가지고 있냐면, 그때 우리 시험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안다고. 그죠? 아, 15회 합격자네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는데, 거기에는 갈로 열고 정확하게 15가 아니고 15-1이잖아. 이래야 된다고. 그죠? 왜 그러면 15회 시험은 0.2%밖에 합격자가 안 나왔다니까. 물론 합격자는 있겠지. 그죠? 그런데 그 보편적인 사람들은 합격 자격증에는 15회 자격증, 15-1 이런 건 없어요. 묶어서 그게 15회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개사무소 가서 유심히 보면 15회 합격자임을 이렇게 딱 나오잖아. 자격증이. 그죠? 그럼 그때 힘드셨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0.2%인가 아마 합격했을걸요. 자기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속으로 15-1이지 이러고 넘어가요.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죠?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 있으면 여담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0.2%밖에 없는데 15회는. 그죠? 어쨌든 그의 시험 참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한 번 더 치는데 그죠? 또 여담이지만 이 15-1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15-1은 2차는 포기하고 1차만 쳤는 사람이 많아요. 워낙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이제 왜 뭐 소뚜껑 보고 논란 가서 뭐 자라보고 논란다 뭐 그런 말 있잖아. 그죠? 그래서 1차만 쳤는데 시험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버렸거든. 그럼 1차는 합격했겠죠?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또 2차 공부하니까 몇 년 공부했다? 15회 한 번 쳤고 떨어졌고 1차 쳤고 2차 3년 공부했어요. 자연스럽게 3년으로 갔고 그때 약간 간이 부은 사람은 15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15-1은 쉽게 나올 거야 하고 1, 2차를 다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붙은 사람도 있고 물론 또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지나갔었어요. 더 재밌는 거는 15회 시험에서 15-1을 한번 치고 가을에 또 치잖아. 그죠? 그런데 이 15-1 시험은 15회 시험에 응시한 사람만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라. 일반적인 사람은 못 쳐요. 왜 그러면 15회 시험이 워낙 어려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치는 거니까 15회 응시했다는 자료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해주면 일반적으로 한 번 칠 걸 두 번 쳐버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15회 시험을 칠 때 문제지를 탁 받아보니까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씨, 막 대책이 없다 이래 되잖아. 그죠? 그래도 성실하게 답지도 적어내고 다 이렇게 적어낸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했다는 자료가 있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추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데 1차 시험 쳐보니까 깜깜하거든. 그러니까 답지도 안 내고 집에 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50%.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험 쳤다는 증거가 안 남아있잖아. 이게 답지도 안 내고 이랬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15-1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응시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16회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겨울에 눈 펄펄 나리는 데 가서 데모해놓고
추가 시험 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정작 응시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됐다고. 이것도 또 억울했겠죠. 그죠? 그 추운 데 나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시험이든 응시를 했으면 어렵거나 쉽거나 최선을 다해서 답지를 딱 내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지 내가 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근거가 남아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추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15-1을 치면 안 되잖아. 그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 이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또 지나서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고. 그죠? 그럼 결국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렵게 나오거나 쉽게 나오거나 최선을 다해서 시험은 응시해야 돼. 그리고 답지도 내고, 뭐, 비록 빵점이 나올지라도, 그죠? 그리고 응시한 사람만이 추가로 할 자격이 있지. 답지 안 냈거나, 1차 시험 치다가 집에 갔거나, 니나 감독 잘해라,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또 데모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어요. 보통도. 그래가지고, 실컷 15-1 시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는 정작 자기는 자격이 없다. 이래 됐는 거예요. 그죠? 좀 섭섭했겠죠. 그죠? 그 전에 공부도 많이 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5회는 어려워서 안 되고, 15-1은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16회. 그럼 2년 넘어가잖아. 그죠? 우리는 이걸 석사 과정을 접어들었다. 이래요. 이제 바로 시험 하면 그냥 학사 과정이고, 2년 하면 이제 석사 과정, 한 3년 하면 박사 과정으로 접어들어요. 이제 한 3년 하면. 근데 우리 공부는 박사 과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는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모르는 게 없어. 선생님이 다음에 무슨 말 하면 농담도 뭐 한다. 그까지 다 알아요. 하여튼 앉아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평가 막 해요. 오늘 아픈 같네. 오늘 수업 영 못하네. 막 이런 평가 다 해. 뭐라 박사니까. 그죠? 정작 알아야 될 내용은 안 들어가고 그런 것만 평가하더라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격증을 개시하라 그러는데 가끔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하는데 15회 자격증 딱 걸려있으면 아우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말하면 봐봐요. 인사 들어요. 완전히. 그죠? 그때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이제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15회니까 지금 벌써 25회 시험을 대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약 10년 전의 이야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하면 심각했어요. 나는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데 이래가지고 대모할 때는 예민하게 했거든. 그때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제도가 바뀌었어요. 뭐를 바뀌었는가 하면 앞으로도 어느 해는 갑자기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재미로 들으시지만 막상 본인들이 시험 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뭐 합격자가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도 가만히 못 있는다고. 신경이 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보완하려고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에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몇 프로는 합격시키게 주겠다. 이거를 최소 선발 비율이라는 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는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 안 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보완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결론은 개시해야 될 것은 뭐다? 등수보자. 이거를 개시하고 위반하면 제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두 번째 의무입니다. 오른쪽 가면 2번. 이거는 쉽죠?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아주 가볍지만 저거는 봅시다.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유사명칭을 금지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만약에 유사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가볍게 들어오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나는 공인중개사요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보기보다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공인중개사요 하는가 하면 특히 중개보조원 등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고객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 아파트가 좋습니다, 나쁩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다가 계약이 체결이 딱 됐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 못 하거든. 그죠? 그런데 저 고객은 지금 나를 믿고 설명을 듣고 이 계약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고객 앞에 나 자격증 없거든요. 이래 말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 앞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공인중개사인데요. 이러 막 지나간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현장에서.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그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유사명칭까지도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요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위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명함에다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래 적어놓는 거예요. 왜 공인 가면 공인이 아닌데 공인하면 걸리면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공인 해놔놓으면
남들이 언뜻 보면 이거 뭘로 본다? 공인중개사 볼 수 있겠죠. 요것도 뭘로 본다? 유사명칭으로 위반한다. 이건 공인중개사라고 말은 안 했잖아 지금.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남들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보게 하는 것까지도 처벌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유사명칭이라는 개념을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이거는 당연히 위반이고, 그죠?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제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명함에다가 무슨 부동산 뉴스, 아마 이제 자기 사무소 간판을 이렇게 했겠죠. 하고 대표자 김갑동 이렇게 명함을 쓰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명함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이런 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명함을 받았다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 뉴스, 그럼 대표자 김갑동 이렇게 받으면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시험 문제예요. 자격증이 없는 자가 공인 부동산 뉴스 대표 누구라고 명함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일 것이라고 보는 유사명칭을 위반한 것이다. 이게 원래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유사명칭 하는 개념도 이렇게 폭넓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내려가면 2번 중개사무소 명칭이 금지됐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중개사무소 명칭의 의무라는 단원이 들어왔죠. 그죠? 자, 명칭의 의무 동그라미 1번. 중개업자는 사무소 명칭에 번호 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1번 답니다. 또는 2번 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의 동그라미. 계속 읽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때 5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는데 줄 것입니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까지 적을 것입니다. 별로 큰 내용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강조를 많이 하죠. 그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 법에는 중개업자는 간판, 5개 광고물이라는 게 간판이에요. 간판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간판을 쓰거나 번호 1번 달았죠.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2번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문자 사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5개 광고물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정하니까 이게 문자 사용인데, 이렇게 정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무슨 간판을 이렇게 적어라 저렇게 적어라도 법으로 정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정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죠? 밖에 나가보니까 무슨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기획부동산, 종합부동산 막 이런 걸로 간판을 쓰니까 저 사람은 등록을 한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밖에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상적인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들어가야 된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시내에 보면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이런 거 안 보인다고 지금부터. 그죠? 컨설팅 사무소, 기획부동산, 개발부동산 이런 거 적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왜? 정상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밖에서 보면 구분이 안 돼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문자 사용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죠? 이런 제재가 중개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사회에 나가보면 제재가 많아요. 보기보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죠? 병원만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종합병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무슨 병원도 들어보셨을 거고, 무슨 의원도 들어보셨죠? 간판에. 그죠? 의원. 또 어떤 데 가보면 김갑동 이비인후과, 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보셨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예사로 그냥 병원이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지만,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의료법에 보면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름을 걸 수 있어요. 김갑동 이비인후과. 그죠? 근데 의사들 중에서도 의사 자격증만 있지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의대만 나오면 자격증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의원이라고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규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종합병원이라는 간판을 걸려면 침상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원실이죠. 입원실이 뭐 600베드가, 침대가 600개가 넘어야만 종합병원이라고 적을 수 있다. 이 남대로 규정이 다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업종을 제한하는 명칭을 다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법에도 뭐가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제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거기 지금 교재도 줄 거지만 이럴 때 반드시 중개업자는 대표자 누구 김갑동 이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는 적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줄 거죠. 그래서 대표자 누구라는 문자까지도 써야 된다라는 것도 정리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여러분 사무소에 등록증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등록증을 게시하는데 등록증에 김갑동이면 간판에도 김갑동이 딱 걸어놓고 영업하라 이 말이에요. 왜?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간판에 대표자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 이것도 문자 사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외부에서 인식할 크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예전에 법은 이름을 100분의 15의 크기로는 적어라 그랬다고요. 그건 또 왜 그랬는가 하면 혹시 또 이 자리에도 계실까봐 좀 걱정되는데 자기 이름이 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김건녀 이런 이름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 김건녀 이래 적으려고 그러니까 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김건녀 이래 적어놓으면 이거 남들 알아보겠나. 그죠?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100분의 15의 크기로는 적어라 이랬다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무슨 사람 이름을 몇 프로 크기로 적어라. 아 이건 좀 너무 심한 규제다. 이게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는 적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식할 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경을 전달해 주는 이유는 문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표자는 100분의 15% 크기로 적어야 된다. 이런 문제 들어오면 X. 지금은 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는 적어야 된다. 법이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그죠? 보기보다 별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남자 이름이 그죠? 무신이면 그런 대로 괜찮은 이름이죠. 무신인데 성이 고시면 끝내줘요. 이거를. 그죠? 그럼 여기다가 대표자 고무신. 아 이거 좀 심하잖아 이게. 그죠? 그 사람 이름 끝내주는 사람 많아요. 제 친구가 뭐 고무신 아니었고 뭐 친구가 고모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죠? 농담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딸을 놓으면 이름을 리라로 지을 거야 이랬어요. 그 리라면 이게 여자 이름으로서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저 아빠 이름 딱 갖다 붙이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표자 고릴라 이래 못 적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못한 사람이 많다고요. 제가 이름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남자친구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이름이 임신중이 있었어요. 남자 이름이 그죠? 신중이면 이거 괜찮은 이름이에요. 이게 또 이름도 한자로는 믿을 신, 그리고 무월 중자 이랬어요. 남자 이름이 신중 이러면 이거 남자 괜찮은 이름이잖아. 그죠? 근데 성이 뭐 같은 게 임가라. 그러죠? 그래, 임신중이에요. 그리고 요즘 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수업 시작하면 그죠? 출석부를 불러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 부른다니까요. 근데 출석부를 부르는데 친구 이름이 임신중만 오면 친구들이 벌써 웃을 준비 다 해요. 그래 임신중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얘 뭐 이러겠죠. 그러면 또 옆에 또 싱거운 놈들이 뭐 그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몇 개월인데 뭐 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만 부르면 웃고. 그러니까 학생 우리 친구가 사람이 덩치도 좋고 잘생겼어요. 남자가. 근데 자꾸 이름에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남들 들으면 웃지. 그럼 놀리잖아요. 몇 개월인데 뭐 이러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자꾸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소심해졌어요. 진짜 그건 그래요. 선생님도 싱겁죠. 또 한 번쯤은 임신중 하다가 야 너는 나중에 마누라를 개월이를 만나라. 그 성이 뭔데? 5개월. 그래 이 개월이 만나면 너는 괜찮다. 이러니까 그죠? 이게 뭐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정도인데 놀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멀쩡한 친구가 자꾸 이름 때문에 사람이 소심해져가지고 자꾸 자기 콤플렉스를 받으니까 그죠? 지금 그 이름을 아마 개명했을 거예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럼 반드시 이름을 개명해 줬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놀림을 받아도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인데 개명을 잘 안 해줬어요. 그 시절에는. 왜 사람 이름을 잘 안 바꿔주는가 하면 개명하는 사람들이 그죠?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빠질 목적으로 개명을 하거나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경제사범 뭐 부도수표라든지 이렇게 경제사범이 나중에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걸 피할 목적으로 개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명을 하려면 왜 재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 안 바꿔줘요. 특히
미성년자들은 그래도 좀 바꿔줘요. 범죄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성년자들은 이름 웬만큼 어려운 거 아니면 뭐 공무신 저런 거는 바꿔줘야 안 되겠나 그죠? 고릴라 저런 거는 그죠? 특별한 저런 이름만 하면 크게 안 바꿔줬는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이제 이름을 쉽게 바꿔줘요. 왜 그러면 이름도 개인의 행복 추구권인데 자기가 이름에 마음에 안 들면 웬만하면 바꿔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큼 신청하면 대체적으로 잘 바꿔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엄격하게 제재했는데 지금은 뭐 별이름 아닌 거 있잖아요. 뭐 김영자 썩 좋은 이름 아니지만 그 나쁜 이름도 아니잖아. 보통 많잖아. 그죠? 나 이거 뭘로 바꿔주세요 하면 웬만하면 바꿔줘요. 근데 바꾸는 원인이 뭔데? 이러니까 나 이 이름을 들으니까 나 막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 것을 잘 못 나타내더라. 원인이 그런 원인만 하더라도 바꿔줘요. 그 옛날에는 아주 심각한 원인이 있을 때만 판결을 해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바꿔주는데 판례가 왜 바뀌었는가 하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이름이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이름 잘 바꿔줘요. 이제 이게 법이 그죠. 한 6, 7년 전에 이렇게 도입됐어요. 대표자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오니까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공부하는 분 중에 뭐 지금은 오래돼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미숙이다. 그럼 이 뭐 김미숙은 뭐 크게 뭐 무리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이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딱 바뀌니까 난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 이 이름을 쓰면 어디서 물어보니까 뭐 돈이 안 든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미혜로 바꾸고 싶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이름도 크게 무난한데 자기 그런 사정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뭐 돈 안 되는 이름이니까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 안 바꿔줄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원도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그냥 돈이 안 되니까 바꿔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중개사법 요 법 조문을 복사를 딱 해가지고 그죠? 내가 지금 중개사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뭐 원래 꼭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죠? 근데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 이름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하고 우리 법 조문 복사해가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취지를 설명해 주면 아마 좀 바꿔주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도와줬어요. 그죠? 그런데 저 정도 이름이면 안 바꿔줄지 싶은데 바꿔주더라고. 개명해 주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도 많이 절차가 간단해졌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는 적어야 된다. 이거 안 적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거든 지금 이렇게 다니다가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안 적혀져 있는 데 있어요. 안 적혀져 있는 데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무소 이렇게 법을 위반한 것도 보여요. 근데 그건 위반한 게 아니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간판들이에요. 그럼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간판은 그대로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법이 이렇게 바꾸면서 그거 다 바꾸게 하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면서부터 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이런 것도 보이네요. 이렇게 가끔 질문하는데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간판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4번 지금 다 했던 이야기 정리죠. 중개인의 사무소 문자 표시. 우리는 중개인을 뭐라 부르죠? 부칙 6조라 불렀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부칙 6조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옆에다가 당근 그죠? 그런데 이거 위반하게 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까지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거기 4번 밑에다가 받아쓰기 하나 합니다. 지금 그 인문서기 때문에 빠졌는데 앞으로 기본서가 들어오면 그 밑에다가 뭐를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행정절차법 요거 하나 적어 놓고 그냥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거기 문자 사용 밑에다가 뭐 적으라 그랬죠? 행정절차법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절차법 아니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기본서 나오면 보시면 되니까 그 지금 행정절차법 그거는 지우시고 밑에다가 뭐 적으셔야 되냐면 강제 철거 가능 요거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법 조문이 생각이 안 났는데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정리하셨는데 이거 이런 뜻이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해하시죠? 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 다음 중개업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된다. 맞죠? 그죠? 거기다가 대표자 성함을 이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는 적어야 된다. 그거까지 공부하셨죠? 그 다음 부칙 6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거 위반하면 뭐 100만원짜리 과태료까지 공부하시고 바로 밑에다 뭐 적었다? 강제로 철거 가능하다. 그거까지 적으셨잖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 사람이 이 간판 사용을 위반했어요. 그럼 위반하면 아까 100만원짜리 과태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판 하나 새로 만드는데도 200, 300만원 드는데 과태료 100만원 낼게 하고 그대로 쓴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태료 매기고 뭐 할 수 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경비는 청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합리적이죠. 그죠? 이거를 위반했다고 그냥 과태료만 매기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난 과태료 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럼 이 법의 취지에 안 맞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합리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강제로 철거할 때는 경비는 청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강제 철거에 관한 법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법도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는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절대적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것들이 양이 많았죠. 그죠?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승계할 수 있다. 그죠? 승계라는 말도 아주 의미가 있었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가벼운 내용들로서 개시 의무, 명칭의 의무, 문자 사용 의무까지 공부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 51페이지에 이제 보칙하여 또 아주 가벼운 단원이 준비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